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좀 예전과 시장이 많이 달라져서 좀 자꾸 페이스를 올려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재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적 완화 썰과 양적 완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뭐 내년까지 금리 동결 그리고 미중 스몰 딜, 이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이 약간 좀 평소 페이스보다 과하게 상승하는 게 정당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무 이슈도 없는데 저렇게 올랐다면 이제 곧바로 지수에 조정이 나오고 꼬꾸라질 수 있지만, 전고점 S&P하고 나스닥은 또 돌파했죠.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를 때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왜냐면 위에 매물 소화할 게 없어요. 이제 계속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는 뭐 움직임이 아무래도 저항이 없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게 되죠. 어제도 폭등. S&P 선물이 1% 가까이 올랐네요. 나스닥 선물도 1% 가까이 올랐고, 야, 이거, 아이고, 이게 증권사 프로그램이 이상해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안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S&P 자리인데, S&P는 0.7%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튼 뭐 차트는 똑같아요. S&P나 나스닥이나 뭐 이게 S&P, 그 옆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 똑같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위험자산 선호로 확 쏠리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돈 빠져나가고요. 위험자산, 뭐 주식, 그리고 뭐 신흥국 통화 이런 것 쪽으로 강세. 이건 물론 유로화입니다만,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는 팍팍팍팍팍팍팍 꼬꾸라지고 있고요. 뭐 구리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 이런 것들 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전 정배열 상태죠. 구리 이런 것도 보시면요. 이게 앞으로 엄청 갑니다. 이제 첫 장대 양봉 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한국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결코 건전한 모양의 상승은 아닙니다. 그죠? 갭상승, 장대양봉.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 너무 이게 재료가 좋다 보니까, 한국도 뭐 워낙 재료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하락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락을 할 여지가 없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이런 때에서, 이런 자리에서 자꾸 뭐 많이 올랐다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미친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길게 이익을 누적시켜 나가야지, 평상시에 우리 옛날 박스권 장이나 하락장, 약세장의 수급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 정도 올랐으면은 빠졌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소외됩니다. 소외돼가지고 나중에 삽질하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삽질했던 케이스죠.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렸죠. 10월 말부터 한 달가량 인버스 붙잡고 있다가 제가 인버스 파니까 그때 지수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삽질이,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인버스를 바라보거나 하락을 바라보면서 베팅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리듬이 한 박자 꼬이면은 한두 달 그냥 날려먹습니다. 제가 잘 보여드렸죠. 10월 말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던 그 한 달간 그거 까먹고 이제 12월 중순 되니까, 사실상 한 달 반 까먹은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한 달 반이죠. 그때는 그나마 인버스 잡을만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악재도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악재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인버스를 붙잡고 TVIX를 매수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TVIX가 움직이기엔 지금, 그죠? 미국장 하락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장 하락 없어요. 당분간. 당분간 그렇습니다. 당분간 뭐 튀어 올라봐야 요 정도입니다. 앞으로 요런 패턴으로 미국장,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잠깐 반등 올라오고 또 우르르 죽고, 뭐 이 정도 패턴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요 정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호재 나온 것들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워낙 호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언급하지 않은 호재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그런 호재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개 해볼까 해요. 사실 되게 많습니다. 호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실 호재가, 그죠? 호재라고 한다면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호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일본 수출 규제 논의, 뭐 이런 거, 일본하고 한국하고 예전에 싸웠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일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갑자기 급속히 좋아지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라면 3년 가까이 넘게 끌어오던 브렉시트마저도 이제 좀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이 끝나고 확실성으로 이 사태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됩니다.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정말 그래서 이 보면서 신기한 게 정말 주식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죠. 증시가 최고의 경제 선행 지표고, 이 주식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든 걸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지난 8월 달에 어땠습니까? 진짜 제가 9.11 테러 같다는 표현 9.11 테러 같다는 표현 썼었죠. 마치 이때 일본에서 한국 뭐 수출 규제하고, 그리고 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안 좋고, 뭐 반도체 경기 꺾이고, 뭐는 안 좋고, 뭐 미중 스몰 딜, 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되고 관세 매긴다고 하고, 거기다 연준에서 계속 긴축적으로 나오고, 이 막 온갖 악재들이 여기 다 섞여갖고 증시를 끌어내렸는데, 투자자들이 패닉해서 패닉 셀링, 투매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들이 선반영되니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 보면은 사실상 그래서 이 8월 말 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가입해서 투자자들 심리 한번 돌려놨고요. 요 자리에서 미중 스몰딜 얘기하고 양적 완화 실시했고요. 다시 한번 양적 완화와 스몰딜 얘기 나오고,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없어지고 브렉시트 해결되는 얘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 빠질 것 같지만 저도 불안은 합니다만, 그런 거 극복하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낫다. 어설프게 팔면 다시 사지도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는 그 위험 자산 선호로 사람들 심리가 확 돌아섰어요. 이제는 위험 자산 선호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악재가 나와도 그냥 사람들이 스무스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이제 여러분들, 와, 이거 악재 나왔다, 시수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물론 악재도 악재 나름이겠죠. 어쨌든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분명히 예전 같으면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가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 모두 아는 겁니다. 이제 위험자산 선호 사상,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지방은행 유동성 위기 이런 거 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동성 지원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지난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은행들 뭐 연쇄도산하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은 12월이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계속 유동성이 뭐 공급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파산하지 않는다. 근데 뭐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고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다. 경기가 좋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잘 안 망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죠. 금리가 어쨌든 위험자산으로 쏠리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런 지방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위기가 연계가 돼서 계속 다른 데로 뭐 퍼지고 전염되고 이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나마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게 불확실성이죠. 2단계 협상 언제 할 거냐? 트럼프는 즉시 2단계 협상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라이트 아이저 아저씨는 아직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 불확실성, 솔직히 마이너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언제 할 거냐? 이거 지금 1단계 스몰 딜 서명 언제 할 거냐? 뭐 1월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의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지금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무시당하고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턴어라운드 됐어요. 어, 지금까지는 좀 조심조심 얼음판을 걸어 다니듯 투자자들 그게 심리였다면, 얼음판 걸어 다니는 심리였다면,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얼음판이긴 얼음판인데 위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점프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약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주식을 팔고 그러진 않을 거다. 시장 상승하는 모습도 보시면 뭐 사실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오르지만 이게 그렇다고 와 이거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더 오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 패닉 매수라는 표현,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블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뉴스들이 아무튼 나오고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들 좀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제 부동산 대책 나왔죠,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이 어쩐네, 정치적인 얘기는 일단 제외하고요. 일단 주식시장에는 좋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좋아요.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지금 이제 1년 반쯤 만에 다시 부동산 정책이 하나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뭐냐면은, 일단 돈 있는 놈만 해라. 사실 이 정책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버블을 좀 억제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만은,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남 부동산의 랠리를 잡진 못할 겁니다. 고가주택의 랠리, 고가주택의 부동산 랠리를 이 정책으로 잡지는 못할 거예요.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대출 제한 제도는 어, 그나마 이긴 버블인데 잘 터지지 않는 버블을 만들어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부채를 써서 자산을 매입하면은 위기가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니네 있는 돈만 갖고 투기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 버블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더라도 잘 안 터집니다. 이게 딱딱한 버블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위기에 좀 내성이 생기죠. 없는 사람들이 빚내 갖고 뭘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버블 자체는 딱딱해져 갖고 잘 터지지는 않는, 뭐 그런 건전성이 확보되는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을 살 수는 없고, 그죠? 대출 받아서 집은 못 사게 만들었고, 뭐 그러면 어쨌든 유동성이 또 애매하게 또 남는 유동성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동산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싶었던 부동산 사고 싶었는데 대출 못 받게 하니까 못 사는 그런 애매한 유동성들. 그런 애들은 일부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뭐 주식시장으로 어쨌든 부동산 그만해, 이제 주식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주식 샀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주식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대놓고 주가 부양책을 써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조금 컨트롤 해주는 거죠. 야, 이쪽으로 가. 부동산 말고 이쪽으로 좀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바이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바이오 굉장히 다시 한번 붐이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 2020년도 이 다시 바이오 붐이 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서 뭐 SK 바이오팜 얘기하는데요. SK 바이오팜도 하나 있는데, 비보존, 그죠? 비보존 여러분들 아시죠? 비보존도 내년 뭐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SK 바이오팜도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보존이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제약바이오 작년 재작년까지 해먹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적폐 세력들이 된 거죠. 고인물이 돼서 이제 얘네들만 갖고는 좀 제약바이오 시장에 좀 뭔가 어떤 활기를 좀 활기를 일으키기 어려웠는데, 이런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오면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CJ 헬스케어라든가 비보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IPO 제가 하면은 기업 공개한다고 하면은 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SK 바이오팜이나 뭐 CJ 헬스케어 만약에 또 그리고 비보존 이런 친구들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상장하자마자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를 지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지들도 많이 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그 상장하자마자 날라갔던 바이오들의 예가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 신라젠, 그죠? 신라젠 상장하자마자 조정 별로 없이 바로 시세를 줬고, 뭐 뭐였더라? 코오롱 지금은 상패는 어쩌나 모르겠는데 뭐 코오롱 쪽에서 뭐 있었죠. 코오롱 생명과학인가, 코오롱 티슈젠 이런 것도 상장하자마자 사실상 뭐 바로 이렇게 얘는 타이밍을 좀 늦게 상장해서 그런데 2017년 11월에 상장했으면 이건 안 되겠네. 아무튼 상장하자마자 이 타이밍만 맞게 상장한다면은 굉장히 큰 시세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뭐 CJ 헬스케어니, 비보존이니 이런 종목들의 상장하는 스케줄을 좀 잘 주목하십시오.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 그런 종목들이 상장이 돼야 본격적으로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양적 완화하고 뭐 그 스몰딜 이런 얘기만 한다고 못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오늘 몰아서 했습니다. 아무튼 뭐 과열의 조짐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빠지는 건 아니다. 주구장창 들고 이익을 깔고 앉아서 뭉개고 이익을 뭉개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로 남겨주십시오.